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자, 1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는 거. 안 믿겨요? 앞으로 믿게 해줄게요. 정말 들으면서 계속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여서쌤을 만나다니 정말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선생님이 앞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강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니 뭐 저 선생님 저렇게 다짜고짜 수업부터 시작하지 왜요? 선생님 할 말을 OT에서 다 했으니까요. 안 들었다고요? 갔다 오세요. 그 정도는 선생님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빨리 갔다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죠? 아니, 내가 지금 고3인데, 이제 시간도 없는데, 언제 또 OT, 안 돼! 언제 또 이거 끄고, 1강 끄고, 언제 또 클릭하고, 언제 또 OT 키고, 언제 또 듣고, 언제 또 그거 끄고, 언제 또 1강 다시 키고, 안 돼! 시간 없어! 이러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갔다 오세요. 여러분이 OT를 듣는 게요, 그 OT를 듣는 시간 투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삐질 거예요. 알겠죠?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갔다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강부터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를 배우는데요. 자, 먼저 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 앞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궁극의 핵심 키워드 탑 4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시에서 꼭 알아야 할 궁극의 키워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에서 공부할 개념만 4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4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왜요? 이 4가지가 시의 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줄기, 핵심 뼈대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화자, 대상, 표현, 그리고 보기. 이 4가지. 이것이 바로 시를 꿰뚫는 4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글씨가 제일 큰 거 뭐죠? 화자죠. 그쵸? 오늘 배울 게 바로 화자입니다. 자, 왜 선생님이 1강에서 화자부터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할까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여러분, 화자. 이것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I say 화, you say 자. 화 하고 있죠? 선생님 계속 혼자 하하 거리는 거 아니죠? 그쵸?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가져.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조용한 독서실에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모양만 하세요. 이렇게 입모양만 하세요. 알겠죠? 자, I say 화, you say 자. 화. 그래요. 그거예요. 화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화자와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 1강에서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화자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개념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자, 화자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화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에서 말을 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시에서 말을 하나요? 시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화자가 항상 시인과 일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어떤 시가 나와 있냐면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정주의 추천사를 봤을 때, 자, 서정주라는 시인은요, 남자거든요. 그건 알고 있죠. 그쵸?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걸 보면은, 자, 시 어떻게 시작했죠? 향단아 불렀어요. 자, 향단이 부르는 애가 누구예요? 누가 향단이를 불러요? 누가 그렇게 향단이를 귀찮게 하고 자꾸 뭘 시키나요? 그네줄을 밀어라. 이 사람은 지금 그네 타고 있는, 지가 발부르지, 그쵸? 자기가 안 타고 향단이를 불러가지고 나 그네 타게 밀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누구예요? 화자는. 자, 이 시에서의 화자는 누구다? 춘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건 알죠? 향단이 누구지? 나 모르는 애인데?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설마.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니까 향단이 누구 정도인지는 알죠. 그쵸? 자, 춘향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향단이한테 그네줄을 밀어달라는 걸로 봤을 때 이 시의 화자는 춘향인데 춘향이가 서정주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성별도 다른데. 그죠? 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시인과 화자가 꼭 같지는 않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화자의 정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은 화자의 정의로 선생님 뭐라고 써놨나요? 시인의 대리인. 즉,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내세운 가공의 인물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공의 인물이라는 거죠. 즉,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시인이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서를 혹은 자기의 생각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 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시는 무슨 내용의 시냐 하면은요. 향단아, 그네 좀 밀어줘. 자, 왜 밀어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네 타면서, 자, 준양이가 그네를 와 타고 올라갔는데 밑에서 보이고 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것만 보고 와가지고, 그죠? 자, 그런 게 아니라 뭐죠? 원래 춘향전에서는요, 초기에 이 장면이 나오죠. 그죠?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이몽룡이 그걸 보고서 우와 예쁘다 이러고서는 반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사귀게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를 보면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여기에서 내어 밀어달라.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시는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시인데 춘향이가 이도령이 떠나고 나서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이런 모든 외로움으로부터 이런 외로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어떤 외로움으로부터 혹은 뭐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을 해서 외로운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어.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시를 쓰려면 누가 말하는 게 효과적일까? 시인 나름 고민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외로웠던 사람이 누굴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누구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춘향이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춘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자인 내가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 대신 대리인으로 춘향이를 내세워서 춘향이가 말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요, 시인이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세운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자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화자가 뭔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능을 보는 거랑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화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시를 읽으면서 화자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자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돼요. 마치 내가 사귀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럼 막 다 궁금하지 않아요?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쟤는 무슨 색깔을 좋아할까? 쟤는 혈액형이 뭘까? 이런 것처럼요. 우리도 화자를 사랑해야 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를 사랑하려면 그 화자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화자야, 너 알고 싶다. 난 네가 궁금하다. 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요? 자, 화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줄여서 상정태라고 해요. 합시다, 앞으로. 자, 상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화자가 현재 어디에 있냐, 얘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냐, 아니면 지금 뭘 하고 있냐, 화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라는 건 뭐죠? 정서, 느낌이죠. 그쵸? 어떤 기분이냐, 얘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냐, 이게 바로 정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태도예요. 자, 이 화자는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이 세 가지를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사귀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걔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천천히 그 애에 대해서 알아가야겠죠. 그쵸? 그런데 뭐는 금물이다? 상상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상상하면 안 돼요. 자, 혼자서 집에서 얘는 어떤 애일까 하면서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러면 나중에 만약에 걔를 사귀게 됐다. 확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홀딱 깨요. 내가 상상하던 그런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화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절대 상상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알아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 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시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가는 건지 선생님이 상정태, 상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화자의 상황은 어떻게 파악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상상하면 안 돼요. 자, 얘가 혹시 얘가 지금 이런 거 안 돼요. 자, 반드시 시 속에서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어떻게 찾아내느냐? 정답은 항상 지문 안에 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 맨날 틀려요.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또 틀렸어요. 야, 정답은 지문 안에 있잖아. 진짜 맨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정답이 지문 안에 어디 있냐.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이제 여러분이 저를 만나셨으니까 지겹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개념을 줄 거예요. 또 문제 해결 방법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원래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처음 와서 이 강의를 클릭하고 이 자리에 그냥 뭐 자료실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풀 수 있게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얘기는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하고 갈 수밖에 없네요. 화자의 상황 하기 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수능을 보러 갔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자, 수능을 보러 갔어요. 시험지를 쫙 켰어요. 자, 시가 나왔어요. 다 아니실까요? 아니죠. 그쵸? 내가 아는 시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래요. 아닌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시, 처음 보는 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 보는 시인데 상황? 처음 보는 시인데 정서?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항상 정답은 지문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시험지 안에 다 있습니다. 시험지 밖에 있는 정보를 물어보는 건 적어도 언어 시험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어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특히 비문학. 그죠? 비문학은 진짜 선생님이 할 말 많은데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시로 돌아와서요. 자, 화자의 상황은 상상하지 말고 시 속에서 찾아라 라고 했죠. 자, 아무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절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한번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교재 9쪽을 보십시오. 자, 가부터 라까지 화자의 상황을 찾겠습니다. 자,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화자가 현재 뭐 하고 있냐, 어디에 있냐, 무슨 일을 당했냐 이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그냥 이렇게 읽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봐봐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처지에 있는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 안 오는데 이거잖아요. 지금 뭔 헛짓이다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뭐 무슨 생각도 하고 무슨 계획도 짜고 해봐야 무슨 헛짓이냐, 무슨 소용있냐. 왜요? 이유는 당신이 안 오니까. 그 당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겠죠. 그쵸?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 그 당신이 안 오면 나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가의 상황은 뭐다? 자, 당신이 안 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끝인데 문제는 시험에서 이 말을 좀 더 일반화된, 개념화된 말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당신이 안 온다. 즉, 당신이 없다. 내가 기다리는 누군가가 없다. 대상의 부재 상황인 거예요. 자, 부재라는 거 없다는 뜻이죠. 그쵸?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는 상황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자, 나시의 화자는 지금 선생님 그거 끝이에요? 끝이에요. 알겠어요? 더 할 거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화자의 상황 알아보러 왔잖아요. 상황 찾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여러분의 오해를 바로잡을 게 있어요. 내가 시를 한 구절을 다 이해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자, 내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찾냐? 앞으로 차차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나시 봅시다. 자, 나시에서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혹은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장소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청산. 그죠? 청산 뭡니까? 청산. 그렇죠. 푸른 산. 산이네요. 즉, 이 사람은 현재 자연 속에 묻혀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고급 기술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연으로 오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 자연에 묻히게 되었느냐? 조금 위로 올라가 보니까 첫째 줄에 뭐가 있어요? 응? 뭐가 됐대? 쓸데없는 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내가 쓸데없는 몸이 됐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내가 쓸데없는 몸이 됐다? 서검을 이루지 못했다? 즉, 서검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학문도, 무예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다? 벼슬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벼슬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자연에 와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왔다가 바로 이 화자의 상황인 거예요. 됐죠? 지문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작품 보니까, 자, 여기도 역시 이렇게 쓱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은? 불쌍하죠? 왜 불쌍해요? 그쵸. 오라는 곳이 없어요.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자, 왜요? 더 결정적인 힌트가 사실은 첫째 줄에 있었죠. 나그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화자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상황, 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즉,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은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라시 볼까요? 자, 라를 보니까,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을까? 위에 있는 가나다처럼 직접적으로 당신이 안 와, 청산이야, 오라는 곳이 없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조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상은 아니고요. 자, 조합 어떻게 할까요? 자, 검은고 있죠? 노래 있죠? 잔이 있네요. 이 잔은 뭘까요? 술잔이겠죠. 그쵸? 또 달이 있네요. 에헤, 그럼 뭡니까? 술 마시면서 검은고 연주하고 혹은 연주를 듣고 노래 부르고 달 감상하고 놀고 있네요. 그죠? 자, 라시의 화자는 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놀고 있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능에서도 놀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풍류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거나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 속에서 그대로 찾아와 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가 상정태를 보기로 했죠? 이제 정서입니다. 자, 화자의 정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서 역시,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왜 어려워하는지 선생님 얘기해 볼까요? 자, 항상 수강후기에 올라오는 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시가 너무 어려워요. 이유는요, 저는 이 화자의 정서를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요. 저는 이과생이라서 그런지요. 저는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런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시의 화자의 정서를 절대로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의 화자의 정서가 정말 공감한다고 될 일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공감 잘 못합니다. 선생님 원래 남의 말에 잘 공감 못하고 이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자, 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우리가 상황을 상상해서는 안 되고 시 속에서 찾는 것처럼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슬프겠다. 이렇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시어로서 찾아주는 겁니다. 어떤 시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들을 시 속에서 찾아주면 돼요. 또 해봐야죠. 그쵸? 에이,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지금 당장
해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자, 가시. 자, 여러분, 가시에서 뭘 찾으랬어요, 선생님이?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를,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자, 쭉 읽어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서로 하나이다. 자, 서로 하나이다. 이게 뭔데요? 서러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이 가시의 화자의 정서가 뭐니? 그러면, 서러움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어려워요? 안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시 한번 볼까요? 자, 나시에 보니까 감정을 표현한 단어가 또 있는데,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안쓰러웠지요. 있잖아요. 그쵸? 자, 안쓰럽다. 안쓰러웠지요. 자, 이거는 그럼 뭐예요? 누군가를 내가 안쓰럽게 생각한다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요거. 조금만 어려운 말로 해봅시다. 수능에 나오는 거. 그렇죠. 연민. 그쵸? 이 시의 화자는 연민이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에헤이, 이제 할 수 있죠? 자, 다시의 화자의 정서는 뭡니까? 무슨 말 했어요? 부끄럽지 않은가? 이거죠. 부끄러움이에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그래도요,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시도 나오잖아요. 그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대놓고 말 안 하고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정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수능은요, 절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에서는요, 확실한 거 물어봐요. 수능은요, 정말 객관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문제 절대로 안 낸다 그랬죠. 그쵸? 수능은 정말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있잖아요. 최고의 기관입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문제를 내는 기관이에요. 거의 선생님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오지선다의 선진국인 것 같아요. 오지선다 문제를 우리 평가원보다 잘 내는 나라는 선생님이 못 봤습니다. 다 본 건 아니지만요. SAT 문제, 미국의 수능 시험, 우리 게 훨씬 좋아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은 우주공학으로 따지면 나사와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원에 신뢰하시고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은 거는 내지 않으니까 정서를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화자의 상황, 정서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의 태도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 태도라는 것은 사실 시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결정하죠. 왜 그럴까요?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다고 합시다. 이 똑같은 컵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에게 뭐야 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와 대박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남아있는 게 반이나 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도에 따라서 시의 주제가 달라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태도를 파악하는 거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문제도 거의 대부분이 태도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자의 태도는 어떻게 찾아낼까요? 자, 화자의 태도 바로 말투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화자의 태도는요, 말투에 녹아 있어요. 이 말투를 조금 더 수능스럽게 말하자면, 어렵게 말하자면 어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투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반영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생님한테 어떤 말투를 쓰겠어요? 당연히 존경스러운 말투를 쓰겠죠. 오 언어의 신이시여. 오 노현서 선생님이시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존경하는 말투를 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업신여기는 마음을,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에헤이 선생님, 에헤이 됐어, 에헤이 뭐 이러면서 업신여기는 말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말투에는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조를 보게 되면, 말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태도를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 선생님이 거기에 3개의 문제만 넣어놨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거 보세요. 자,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라고 했잖아요. 화자의 의지라는 것은 태도가 되는 것이고, 이 태도를 뭘로 드러낸다? 어조로 드러낸다. 바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조를 통해서 우리가 태도를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밑에 나와 있는, 거기 나와 있는 15개의 선택지,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요. 정말 단골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자주 나오는 태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자의 태도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왜 물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는 태도와 어머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태도. 자, 2가지로 나뉘죠. 자, 이쪽 거를 긍정적 태도, 이쪽 거를 부정적 태도라고 편의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 속하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개념이 폭풍같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도록 하십시오. 자, 12페이지죠? 자, 12쪽을 보면요. 제가 긍정적 태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 2010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21번 이런 말들 있죠. 무슨 얘기냐? 그 문제의 선택지로 나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선택지니까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선생님이 OT에서도 기출을 강조했지만, 자, 기출은요, 여러분, 한 번 나왔으니까 다시 안 나오겠지? 뭐, 지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나왔던 작품 다시 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언제나 개념과 유형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출의 선택지들을 분석하고 거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라고 했어요. 자, 조화를 이룬다. 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대상은요, 주로 우리 시험에서 볼 때, 시험에 나올 때면 조화를 이루는 대상은 주로 뭐가 나올까요? 자연이 주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 뭐 그래서 물화일체라든가, 뭐 자연 친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이랑 하나가 되고, 자연과 친구가 되고, 뭐 이게 물화일체 자연 친화예요. 그쵸? 자, 그 안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내 버디. 자, 버디가 뭐예요? 버디. 자, 원래는 벗이죠? 그쵸? 근데 옛날에 이거를 이제 표기법 상으로 옛날에 뭐 문법이 좀 달랐으니까 이 벗을 예전에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벗이 이거를 이제 버디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여러분, 영어로도 친구가 버디죠. Hey buddy.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영어랑 한국어랑 통하는 면이 있나? Hey buddy. 뭐 뭘로 해석을 하든 어쨌든 친구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몇이냐? 나 친구 몇 명이 있게. 자,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거짓말 하시네. 3명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 친구 수석하고 송죽하고 달이야. 3명 아니에요. 여러분 수석이 2이에요. 수하고 석하고 알겠어요? 송하고 죽하고 달하고. 그래서 이 5밖에 또 더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 5명이면 나는 충분하다. 근데 이 5명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다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 보니까 어떻다고 돼 있어요? 자, 정서 시어로 찾으라 했죠. 이 시의 정서 뭡니까? 반갑고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반갑다. 반가움의 정서를 이 자연에게 느끼고 있다라는 건 자연은 내 친구. 자연과 나는 하나. 자, 그래서 대상과의 조화. 자, 이런 태도가 이 1번이란다. 윤선도의 오우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째 보세요. 자, 2번째. 구도적인 자세. 아하. 구도적인 자세가 뭘까요? 자세를 구도에 맞게 잘 잡는 걸까요? 하이 패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렇게 구도를 잘 잡는 거. 이게 구도적인 자세일까요? 자, 아니에요. 자, 우리 장윤주 언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구도적인 자세는 그 구도가 아니라, 자, 구도. 구한다. 뭐를? 돌을. 자, 돌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돌을 구한다. 돌을 아십니까? 자,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구도적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좀 진리 추구, 뭐 종교적 깨달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자, 어떤 어조들이 사용되는가? 종교적인 어조들 있죠? 기도하는 그런 어조. 오, 뭐뭐 하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뭐 소서. 자, 요런 표현이 나온다. 요런 어투가 나온다. 말투가 나온다 하면 이거를 우리가 구도적인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구도적인 태도라는 것 자체에 종교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다 말고 손님이 오니까 자기도 헷갈린 거죠. 어서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 좀 웃어요, 여러분. 웃어요. 웃는 게 건강에 좋아요. 자, 구도적인 자세는 그래서 자, 이런 뭐뭐 소서 요런 어투를 쓰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 밑에 한용운의 시 있죠?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던 기분.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자, 좀 궁금한 거잖아요. 누구의 발자취죠? 누구의 얼굴이죠? 자, 이 누구는 뭔가 진리 아니면 절대자, 뭐 부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세,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구도적 자세인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한다. 자, 이 말에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 즉, 현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자연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는 문제 덩어리. 자, 여기는 해결.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현실과 자연을 대립되는 공간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립되는 공간으로 파악한다? 그럼 여기서 현실이란 어떤 의미를 강하게 지닐까요? 바로 이거는 속세가 되겠죠. 그쵸? 자, 속세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속세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렇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물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자, 속세에서 주로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서 문제입니까?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를 어디서 해결한다? 없다. 그래서 자연으로 왔다. 이런 거예요. 자, 자연으로 온 이유는 내가 이게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싫어하거나, 그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에이 이런 더러운 세상 하고 자연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자연으로 떠났더니 자연에서는요, 뭐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굳이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행복해요. 그쵸? 즐거워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시는 어떤 주제를 지닐까요? 나 가난하지만 즐거워.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나 여기 만족할 수 있어. 안분지족. 자,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러한 주제의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박인로의 누항사라는 작품을 넣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정말 벼슬도 못하고 그냥 여기 와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에서 즐겁게 지낼 거다. 그런 내용.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4번을 보도록 합시다. 관조적인 자세. 많이 나오는데 많이 몰라요. 그쵸? 아는 사람 나 확실하게 알아요.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그쵸? 관조적이라는 거는요, 진짜 많이 자주 나오는데 막상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관조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관조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 개입하는 거예요. 자, 관조적이라는 건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친구들이 싸워요. 자, 둘이 싸워요. 자, 개입을 한다는 거는 뭐죠? 들어가는 거죠. 그쵸? 야, 싸우지 마. 막, 말리고, 막, 너네 왜 이래? 야, 됐어. 참아. 야, 네가 참아. 자, 싸우는 거를 말리다가 실수로 얘네들이 서로 때리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한 대를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입했다가 괜히 내가 맞고 억울하니까 나도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업이 되면서 말리러 들어갔다가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쵸? 개입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친구들이 싸운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 싸우면서 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요. 어른스러운 건가? 애는 그니처럼 싸우면서 크는 거지. 허구나 싸우네. 아이 저러면서 잘하는 거야. 이렇게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많이 표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조적인 자세다라고 하면은요. 그 시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렇게 막 크게 혹은 강조되어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관조라는 것 자체가 개입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시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김소월의 산유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래서 어쩌다고요? 이 사람 뭘 느끼죠? 모르죠? 그쵸? 꽃이 펴서 좋아. 꽃이 있는 거 보니까 외로워.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저 가을, 봄, 여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없이 그냥 사시사철 꽃이 피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조라는 것은 화자가 자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마구 분출하거나 마구 표출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가만히 조용히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걸 의미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5번째 가도록 합시다. 자, 5번.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 자,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성한다. 여러분, 반성하면 뭘 하는 거죠? 자, 써봤잖아요. 반성문. 자, 뭐 썼어요? 자, 반성문 쓸 때 뭐 씁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들어가죠? 그쵸? 자, 그래서 반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시에서도 뉘우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정말 잘못했다. 그때 이러지 말아야 했는데 라고 뉘우치는 내용이 들어가면 반성적 태도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는 이 시에서 뉘우침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걸 반성적 태도라고 한다. 그 선택지가 맞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반성이라고 해서 꼭 뉘우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뉘우침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자기의 부정적인 옛 모습을 한번 회상해보는 것. 이것으로도 우리가 반성적 태도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반성 꼭 뉘우침만 있는 것은 아니다. 뉘우침 또는 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자, 그래서 과거 회상을 통해서 자, 물론 부정적인 모습이어야겠죠. 그렇죠? 과거 회상을 통해 자기의 어떤 지나온 삶을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자기의 부정적인 것들을 돌아보는 태도 역시 반성적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보도록 하죠. 아하, 이거 진짜 완전 단골. 자, 6개 중에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6번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지. 자, 의지라는 것, 의지. 여러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태도는 어조에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가장 확실하게 어조로부터 알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이 의지입니다. 왜요? 얘는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의지라는 것은 나 앞으로 뭐 하겠어. 나 이거 하리라. 나 정말 이거 하고야 말리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뭐뭐 하리, 뭐뭐 하리라. 자, 뭐뭐 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구절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이 시에는 뭐가 나타난다? 의지적 태도가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뭔가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인다면 혹은 이러한 어조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적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성산문의 시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뭘로 찾는다? 요 중에 한번 찾아봐요. 뭐 있어요? 맨 끝에 하리라 있죠. 그죠? 백설이 만공고날제 독야청청하리라. 자, 흰 눈이 온 세상을 다 덮는다 하여도 나는 홀로 푸르게 살아가겠다. 나 홀로 지조를,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된 거 중요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부정적 태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정적 태도라는 것은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 비판, 냉소, 자조, 체념, 좌절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데 이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판? 그거 나쁜 거야. 냉소? 그거 나쁜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선생님이 편의상 부정적 태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태도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자, 그럼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중에 첫 번째. 선생님이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거. 비판. 자,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 자, 이게 진짜요. 긍정적 태도의 의지적 태도만큼이나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요. 자, 비판이라는 게 뭐죠? 비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비판이죠. 그쵸?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요. 꼭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나쁜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비판적 태도라고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아이들이요. 야자 시간에 교실에서 야자를 하지 않고 밖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야, 쟤네들 봐라, 쟤네들.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저 야자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공을 찰 수가 있니? 이러면은 직접적으로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꼭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나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애들이 공을 차고 있다. 그거를 애들한테 야, 쟤네 봐. 어때요? 의도는 같지 않나요? 그쵸? 쟤네 봐. 부럽지?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쟤네 봐. 야, 잘한다. 축구. 막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쟤네 봐. 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러면 안 돼. 저러면은 대학 못 가. 저러면 나쁜 거야.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태도는 단순히 내가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쵸? 그냥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해 줌으로써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풍자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했죠. 풍자의 목적이 바로 비판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풍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뒷장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태도? 냉소적 태도라는 거 있어요. 자, 냉소라는 거는 뭐냐면 냉소가 뭐예요? 차가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차가운 웃음? 쌀쌀맞은 비웃음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웃음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쵸? 제가 공부하는 여러분을 보면 흐뭇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아주 흐뭇하게 엄마 미소를 지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하지만 자, 선생님이 진짜 어떤 애들은 막 정말 비웃을 생각이 있다.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축구만 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이런다. 웃음이 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흐뭇한 엄마 미소일까요? 아니, 이런 웃음이겠죠. 그쵸? 자, 이런 게 뭐예요? 쌀쌀맞은 웃음, 차가운 웃음, 냉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냉소도 역시 의도는 얘가 될 수 있겠죠. 그쵸? 비판하고자 할 때에 이 냉소적 태도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 선택지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냉소적 태도를 뭘 통해서 드러낸다고 돼 있어요? 반어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반어라는 것은 뭐냐? 자, 반어가 뭘까요? 자,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그리고 속마음, 즉 의도가 반대되는 표현법을 바로 반어라고 합니다. 자, 즉 내 속마음과 반대로 말한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막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집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자나 소파나 이런 데 앉지 못하고 어떤 친구를 내가 현관문 앞에다가 앉힌 거예요. 불편하게. 막 바람도 들어오는데, 추운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야, 너 편하지? 그럼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완전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정말 편해서 편한다고 할까요? 아니죠. 그쵸? 나는 지금 편하지 않은데 표현은 완전 편해. 편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쵸? 이럴 때 우리가 반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반어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그 맥락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보시면은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에,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어서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죠? 자, 영화를 보러 가면은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가 나와요. 그래서 다 일어나야 돼요. 나 놀러 간 건데, 지금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죠? 놀러 간 건데, 즐겁게 즐기러 영화 보러 간 건데, 딱 처음 딱 애국가, 막 이렇게 백두산 나오고, 막 그쵸? 막 새떼들 와 나오고, 무궁화 나오고, 막 이러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애국가를 듣는 겁니다. 근데 경청할까요? 누가 경청하겠습니까? 거기서. 그죠? 지겨워. 언제 끝나? 이러고 있겠죠. 솔직한 마음으로. 그죠? 자, 왜? 군사정권에서 이거를 강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경청한다라는 말은 속마음과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반어입니다. 그리고 이 반어를 통해 그래 우리 경청해. 냉소. 그쵸? 쌀쌀맞은 웃음을 통해 무엇을? 비판을.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따끈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12년도 수능에 나왔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보긴 볼 건데요. 자, 2012년도 수능에 나왔던 시 가나다 세 작품 중에서요. 이 다작품. 자, 이 다작품을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예요? I say 화, you say 자, 화. 그쵸? 자, 오늘은 화자만 가지고 한번 이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파악한다?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이 정서라는 것은 뭐 주어진 시어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로서 판단을 한다 그랬고요. 태도는 뭘 통해서? 어조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황 역시 시 속에서 찾는 거다라고 했죠. 상상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요, 고전시간인데 뭐가 좋아요? 자, 좋은 거 있어요. 뭐냐 하면, 고전시가 모르는 말이 많잖아. 다 모르겠는데, 그쵸? 자, 모르는 말이 많으니까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구풀이를 밑에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능에서요,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이 활용을 하세요. 자, 내가 이거 읽다가, 자, 이거 모르겠으니까 그때 가서 찾으러 간다? 그러면 시간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게 있네? 상시과정? 그래, 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당장 내려가서 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꿈을 둘러 상시과정. 자, 꿈을 가져다가 현실로 삼고 싶구나. 즉, 꿈이 뭐였으면 좋겠다?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과저가 쉽구나.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쉽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봐요. 어조를 통해서 태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내가 뭐뭐 하고 싶어. 이 사람의 태도는 소망. 그쵸? 뭔가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소망이 뭐냐?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꿈이길래? 자, 꿈이, 무슨 꿈이지? 꿈에 본대요. 밤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꿈에 보는데 그 꿈을 현실로 삼고 싶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응? 그쵸? 자, 또 이거 볼까요? 이거. 자, 여기도 있네. 그쵸? 자, 학발잔. 이거 밑에 보니까 누구를 가리킨다? 아하. 어머니. 됐다. 자, 상황 끝났죠. 그쵸? 자, 어머니를 못 빼거든. 이게 이 화자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못 빼니까 정서는 어떤 거예요? 자, 정서를 나타내주는 시어 찾아볼까요? 자, 뭐 있었죠? 한숨, 눈물,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있구나. 나중에 볼게요. 자, 한숨이나 눈물이나 자, 이런 것들이 왜 어머니를 못 빼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정서다. 됐죠.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인 없네. 못 본 쟤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자, 앉은 곳에 해가지고 아니구나. 자, 다음 거 한번 봐봐요. 자, 놓친 소식 나 모를째 내 소식 놓친할까? 산과 강물 막힐 곳에 여기도 이런 거 있네. 자, 이거 뭡니까? 자, 이거 보니까는 밑에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괴로움, 고통,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정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를 정리를 합니다. 상황, 어머니와 헤어져 있다. 정서, 괴롭고 고통스럽다.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린다. 슬프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태도, 뭐죠? 아까 나왔듯이 소망인 겁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만 소망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 싶구나.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서 논일고 싶구나. 뭐뭐 고저라는 것 역시 뭐뭐 하고 싶구나.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가 집 앞에라는 거는 어머니 집 앞에 내가 시냇물이 되고 싶다. 자, 그리고 어머니 계시는 창가에 새가 되어 날고 싶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를 뵙고 싶은 소망. 그게 바로 화자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처음 보는 시지만 쉽게 할 수 있죠? 배경 지식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 작품 몰랐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어떻게? 시 안에 들어있는 말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개념 탑재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언신 보고 있네? 자, 언신들을 우리가 위협을 합시다. 이제 우리는 언신보다 잘할 거니까요. 자, 화자 뭔지 알겠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아니고요. 자, 화자가 누군지 화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 세 가지라고 했죠? 상황, 정서, 태도예요. 상황 어떻게 파악한다? 상상해서는 안 된다. 시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서, 공감하는 거 아니다. 시어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다. 그 다음 태도는 어조에, 말투에 녹아있다. 그리고 태도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 오늘 정리했던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화자 이제 자신 있죠? 그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화자 다음 대상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